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소설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투이의 루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기로 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책을 읽었지만 베트남 소설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소설이 영미 소설만큼 서점 가판대에 늘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의 내면에는 베트남에 대한 못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도연 시인이 베트남 소설가 응행 옥드가 쓴 끝없는 벌판을 가슴 먹먹하게 읽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인터넷 문구에서 책을 주문했고 다음 날 책을 받았습니다. 책은 160여 페이지로 읽기에 부담이 없는 두께였습니다. 미색의 하도 표지에 검은 글씨로 휘갈겨 쓴 끝없는 벌판이라는 제목만으로 메콩강의 갈대숲을 헤치며 살아가는 베트남인들이 연상되었습니다. 안도연 시인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태풍처럼 우리를 찾아온 베트남 소설은 예외 없이 장엄했다. 베트남 문학은 한마디로 상흔에서 피어난 생명의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단숨에 책을 읽었습니다. 도중에 책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는 벌판은 메콩강의 색강에서 거룻배를 타고 오리를 키우며 뜨돌이 생활을 하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1인칭 소설로 18처녀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셋강에서 첫 월경을 경험하고 어른들의 문란한 성을 목격하고 또 강간을 당하기도 하는 18처녀는 그러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벌판으로 베트남 소설을 처음 접한 나는 또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김투이 소설 루입니다. 끝없는 벌판과 더불어 루를 읽은 후 나는 베트남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역사가 우리 한국과 무척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행옥도와 마찬가지로 김투이도 베트남 전쟁의 여성 피해자였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응행옥도와 김투이 소설의 차이점은 끝없는 벌판은 베트남인들의 최하위층의 삶을 다룬 반면 루는 최상류층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이든 전쟁을 겪는다는 것은 최악의 경험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투이는 1968년 베트남 사이공, 현재의 호찌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해인 1968년은 1월 30일 구정을 기해 시작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격한 대공세가 막바지에 접어든 9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사이공의 상류층이었습니다. 10세 때 가족과 함께 보트피플로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신분으로 지내다 1979년 말 캐나다 퀘벡에 정착해서 자랍니다. 그녀는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번역학, 법학을 전공한 후 변호사로 일하다가 루드남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베트남 음식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루는 그녀의 첫 작품으로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루는 프랑스어로 리는 실개천을 뜻하고 비유적인 의미로 눈물, 피, 돈의 흐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베트남어로는 루는 자장가, 자장가를 불러 재워주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침략하고 침략당하고 죽이고 죽습니다. 남자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여자는 가정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전쟁을 나간 남자나 실제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여자나 피폐한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만든 정치적 이념과 사상이 야기한 전쟁과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멋대로 우리를 적으로 삼는다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좌익과 우익, 보수와 진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등 편가르기는 같은 동족이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편가르기에는 세계 선두일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시 상황과 다를 바 없는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판에서 당파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은 마치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할 적처럼 공격합니다. 2020년 올해가 한국이 광복된 지 75주년째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기쁨도 잠시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38선 철조망을 치고 지금까지 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SNS가 출시되면서 정치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공방도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도 지지하는 정당끼리 싸우느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적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 비극의 끝은 언제일까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편가르게 한 것은 서방 강대국 소련과 미국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작은 동방의 나라 국민들은 같은 혈육끼리 갈라서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희생된 약소민족의 비애입니다. 베트남도 우리와 같은 해에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당 정권인 북베트남이 프랑스 식민 세력을 완전히 퇴폐시킨 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20여 년에 걸친 긴 전쟁을 치렀습니다. 베트남 남북 전쟁에도 미국과 소련, 중국, 우리나라 등 서방 국가들이 참전을 했고 결국 북베트남 공산당 정권의 승리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향한 남베트남도 공산화가 되어 지금은 사회주의 공화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낸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이 글로 써여지면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공산주의 정권이든 민주주의 정권이든 시민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치적 이념이란 미명하에 적군과 아군이 되어 핍박을 하고 핍박을 받는 삶은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리저리 힘올리며 살아야 합니다. 루는 그 비극의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 동족 간의 전쟁으로 평화롭게 살아왔던 나라를 몰래 도망쳐야만 했던 사이공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엉우옌 안띠는 1968년 원숭이해 1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집 앞에 줄줄이 걸어놓은 폭죽이 터지는 소리와 경기관총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 폭죽 잔해들로 사이공의 땅은 버찌 꽃잎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둘로 갈라진 베트남 도시와 마을에 흩뿌려진 200만 병사의 피처럼 붉은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띠의 탄생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의 탄생은 사라진 다른 생명을 대신하는 임무를 지녔고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삶을 이어갈 임무를 지녔습니다. 안띠의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에서 점 하나가 더해진 것뿐 발음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 의미는 안띠의 어머니가 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갈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역사는 안띠의 가족들이 보트피플이 되어 시암만을 건너게 되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왔기에 이제 어머니의 삶을 이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띠의 집은 사이공에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가 가져다준 자유는 그들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인들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테니스를 치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무슨 일이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띠네 가족은 베트남이 전쟁 중일 때는 평화롭게 살았고 북베트남의 공산당 정권의 승리로 통일이 된 뒤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은 뒤에 오히려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개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멋대로 적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공산당 정권은 사이공들의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사상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안띠네 어머니는 다가올 몰락을 준비합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포탄에 떨어지는 날들이 이어지자 자식들에게 하인들처럼 무릎 꿇는 법을 가르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사이공에 들어와서 안띠의 집 가운데 벽돌담을 세워 두 곳으로 주소를 나눕니다. 하나는 그대로 안띠의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 관할 경찰서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새로운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자 나머지 공간마저 빼앗겼습니다. 북베트남에서 온 병사들은 남부베트남을 미군들의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12살 때부터 사상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집안에 쌓은 벽돌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띠는 그들에게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띠의 아버지가 몰래 그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입니다. 역사의 정오가 진을 치고 결연하게 새겨진 뺨 위로 눈물이 흐르네 라는 것을. 피아노 아래 어두운 곳에 앉아서 그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이 적인지 희생자인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지 증오하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우리를 미국인들 손에서 구해냈는지,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베트남 정글에서 구해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꽉 찐 주먹을 조금씩 풀어지게 하던 아버지의 음악은 곧 옥상 위로 추방되었습니다. 책이든 노래든 영화든 힘찬 팔을 뻗어 낫과 망치를, 금성 홍기를 흔드는 남녀의 상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태우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안띠의 가족들은 사이공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북베트남 병사들의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사상을 깨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트 피플이 되어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며 시암만을 건너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의 생활과 난민 생활이 지옥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행운아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공인들은 공산당 정권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을 테니까요. 어머니의 선경 지명과 아버지의 긍정적 마인드는 안띠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과 숙모는 교육에 대해서만은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부유한 집안의 맏딸이었지만 부모님 대신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져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안띠의 외가 쪽 가계도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안띠의 외정조부는 중국인이었고 외정조모는 베트남인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팔남매를 두었는데 넷은 중국 국적을 가졌고 나머지 넷은 베트남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안띠의 외정조부가 베트남 여자와 이국 혼인을 한 것은 두 나라의 결합을 상기시키지만 자식들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이들은 쌀장사로 부자가 되었고 베트남 국적을 가진 이들은 정치가, 과학자, 지방장관 등 고위직에서 일했습니다. 안띠의 외할아버지는 베트남 지방장관이었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을 두었는데 어머니는 그 중에 두 번째 자식으로 딸로서는 맏딸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북쪽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남쪽은 미국을 따르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빠인 안띠의 외삼촌 쭝은 두 문화 집단 사이, 두 정치 진영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쭝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자리에 모은다는 뜻입니다. 삼촌 쭝은 의회 의원이자 야당 대표였습니다. 총구를 맞댄 양 진영 사이 제3지대에 자리 잡은 젊은 지식인들로 구성된 정당이었습니다. 미국을 추종하던 정부가 젊은 이상주의자들이 분노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정당 창립을 용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삼촌은 일약 공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삼촌이 만든 로맨서 영화의 주인공 같은 외모 덕에 삼촌은 유권자들에게 적어도 겉으로는 민주주의로 다가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거침없는 혈기와 카리스마로 그때까지 중국 가족과 베트남 가족 사이에 버티고 있던 경계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촌은 정부 강요와 마주 앉아서 종이 부족 사태가 언론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동시에 베트남 여자들은 원래 왈츠를 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강요의 안에 허리를 감싸 안고 왈츠를 추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띠는 그런 삼촌을 좋아해서 어린 시절 내내 은밀한 소원이 삼촌의 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삼촌의 딸 사오자이는 안띵과 동갑내기인데 집에서 공주처럼 떠받들어 키워졌습니다. 안띵의 어머니는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늘 나누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망고 2개를 가지고 자식 셋이 나누는 점을 찾으라고 했고, 빈 방이 남아 있어도 2 아들을 같은 방에 지내게 했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습니다. 자식들한테뿐 아니라 사촌 형제들 사이에까지 나누는 연습을 시킨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으로 인해 안띠는 항상 뒤로 물러나 있는 소극적이고 어두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둠에서 안띠를 끌어내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머니는 안띠를 여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공주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상 가장이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자 원장 수녀이고 베트남 쪽 일가의 대표 이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결정하고 벌하고 나쁜 행실을 바로잡고 이 일을 제기하면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회장인 외할아버지는 일상적인 일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몇 차례 유산을 겪으며 어린 자식들을 보살피느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삼촌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의 화신이었습니다. 아직 젊었던 어머니는 순진했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무쇠 주먹처럼 휘둘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무사태평인 오빠를, 그런 오빠를 우러러보는 동생들을 응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잘못된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55살에 비로소 살기 시작했고 흥분해서 즐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띠네 아버지는 10명의 남매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원래부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순간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가장 좋고 유일한 순간인 것처럼 다른 순간과 비교하지 않고 그 무게를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만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텔 계단에서 대걸레질을 할 때도 이전에 리무진을 타고 정부 강요와 전략적 회합을 하러 갈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는 주변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안띠는 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충족감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긍정적 마인드는 어디서 얻었을까? 프랑스인들이 아직 베트남을 떠나지 않고 미국인들은 아직 베트남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베트남의 시골은 프랑스 관리들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심어놓은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잣집을 골라 사람을 납치한 뒤 몸값으로 못을 사라고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납치당했다가 풀려난 뒤 자식들을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시에 사는 사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부터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법을, 몸을 둔 곳을 떠나는 법을,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사이공에서 25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띠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뇌졸중으로 누워 계신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살핀 5째 고모가 할아버지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청백색 공기 그릇과 프랑스에서 수입해온 브로텔 버터였습니다. 작가 김투이는 소설에서 주인공 안틴을 통해서 베트남 여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틴이 하노이에 머무를 때 맞은편에 살던 여인은 매일 새벽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소리, 쉼없이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져나갑니다. 처음엔 이사를 갈까 신고를 할까 아니면 명상조응을 부숴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서 그 저주는 멈추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던 처음 몇 년 동안 할머니는 절로 피신했습니다. 할머니를 절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7째 이모뿐인데도 그곳에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이모는 오토바이를 몬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의 삶이, 아니 모두의 삶이 격동에 빠지면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가 있던 이모도 틀을 깨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나름의 자유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모는 난생 처음 오토바이에 올라탔고 할머니를 태워 절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심지어 빨간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따로 양 어깨를 부여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모는 수녀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있는데 그 아이를 넷째 이모가 양자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외국인 남자들은 베트남 혹은 태국의 정부들과 요란스러운 밤을 보낸 뒤 같이 식사를 하자고 붙잡습니다. 남자들은 $5이면 1시간의 행복을, 적어도 애정을, 관심을 가져주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여자들은 그 밥 대신 차라리 밥값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돈이면 살림의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여자들은 둥걸게 말린 $100를 줍기 위해 몸을 굽힙니다. 안띠는 그것을 본 후 환멸을 느꼈습니다. 동경의 대상이 되는 몸과 젊음 뒤로 그 여자들은 등이 굽은 늙은 여자들과 똑같이 베트남의 역사가 남긴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퇴폐적 유흥을 버텨낼 힘을 가진 여자들, 돈의 위력을 벗겨내버린 여자들, 손댈 수 없게 절대 무너뜨릴 수 없게 된 여자들. 여자들은 자기 몸에 너무 깊이 있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서 당한 흉터, 돈을 버느라 얻은 흉터, 짐작하기도 힘든 흉터, 살갗 표면의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흉터, 형태없는 흉터. 7째 이모 배 아래쪽에도 흉터가 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 미로같이 이어진 골목길을 휘젓고 다닐 때 얼음 장수, 가죽신 장수, 다투는 이웃들, 화가 난 여자들, 성적 욕망으로 달아오른 남자들 틈에서 얻은 흔적입니다. 그곳의 남자들 중 누가 이모아의 아버지일까? 아무도 이모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모 스스로도 배가 불러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임신 기간 동안 우아조 여학교 수녀들의 옷을 입게 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모에게 양자로 간 그 아이도 거리로 뛰쳐나가 횡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는 6살, 어쩌면 7살 아이가 전해야 할 쪽지를 손에 꽉 움켜쥐고 달리다가 잡혔습니다. 아이는 적 진영의 병사들에게 잡힐지도 모른다는 위험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붙잡히고 나서도 아이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지나간 발자국이 미처 지워지지 않는 논두렁을 달려갔습니다. 총소리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에도 경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고 고통이 너무 깊어서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어머니가 진창에 반쯤 빠진 아들의 몸을 낡은 거적으로 싸는 순간에도 막 싹이 튼 벼들은 살랑거리는 미풍에 몸을 내맡긴 채 여전히 무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몰락한 사이공에서 겨우 10살이 안 된 안띠의 사촌들은 2,000동짜리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남자들의 성기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벽돌벽을 쌓아 안띠의 집을 나누던 그때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일 때문에 베트남에 가서 머무는 동안 안띠는 자신의 집에 있던 그 벽을 만들어낸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삶을 부숴버린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물론 탱크들이 처음 우리 앞길로 지나가던 1975년 이후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철의 장막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안띠는 자신들을 침략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어휘도 배웠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기에는 너무 젊으니까. 하지만 집안에 벽돌벽을 쌓는 일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벽돌벽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만 안띠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들은 벽돌벽을 쌓으면 신뢰가 따뜻해진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쪽의 이념을 신봉한 두 형제가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으려고 방 가운데 벽돌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를 갈라놓은 벽돌벽을 안띠네 가족과 공산주의자들을 갈랐던 안띠네 집의 벽돌벽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퀘벡 사람들이 오래된 집들에 쌓는 벽돌벽 역시 또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벽마다 제각기 자기만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뒤로 물러서서 바라볼 여유가 생긴 덕에 호찌민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그리고 왼팔이었던 사람과 식사를 하는 동안
원한을 되새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상 재교육이란 명목으로 교화소에 갇힌 남편, 아들, 아버지를 위해서 여자들이 행한 사랑의 행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이공에 살고 있는 사오마이는 새로운 공산당 간부들에게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파느라 달걀을 수없이 휘저어야 했지만 지금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오마이는 모두가 다 아는 현대의 여왕입니다. 안티는 사오마이의 그림자로서 그녀의 사생활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오마이는 자기 집 맞은편 길에서 오래된 빵을 태워 만든 커피를 팔았습니다. 집과 함께 창문들이 팔려나간 그때부터 사오마이의 사생활은 밀폐되어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티는 육중한 벽처럼 버티고 선 그녀의 겉모습 뒤에서 스스로도 모두 사라졌다고 믿던 열정을 찾아내 허락 없이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사오마이는 30년 만에 재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베트남 역시 철의 장막에서 벗어났고 부모님도 학교 변기 청소 일에서 벗어났습니다. 안틴의 과거를 이루던 사람들이 그 하나하나가 그 전체가 등에 겹겹이 쌓인 때를 벗겨내고 날개를 펼쳤습니다. 이제 안티는 붉은 가죽 소파에 앉아 친구들에게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살아온 나날의 조각들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처럼 혹은 어느 익살꾼이 지어낸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혹은 이국적인 배경 속에서 색다른 소리가 들리고 기이한 인물들이 살고 있는 먼 나라의 이상한 이야기인 양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시아인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있습니다. 그녀의 유전적 기억을 드러내는 흔적을 잊고 정서적 기억은 유전적 기억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흐려지고 흩어지고 뒤섞입니다. 마치 백일몽을 꾸듯 그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그 백일몽 속에서 그녀가 맡은 모란꽃 향기는 그저 향기가 아니라 세상이 환하게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가을 단풍잎의 짙게 물든 붉은색은 그저 색이 아니라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녀가 있는 나라는 그저 장소가 아니라 자장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구상에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나라 안에서 당파 싸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곳도 있겠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닭싸움하듯 고개를 쳐들고 목에 핏줄을 세웁니다. 무척 시끄럽습니다. 신뢰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오롯이 국민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들의 싸움이 과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기득권 싸움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그만 권력 남용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까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경제가 아니라 지구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